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정명선 평가사고요. 무슨 금쪽 같은 얘기를 드릴 건 아니고요.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여기가 지금 아마 1차를 합격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평가사 공부를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내용을 일단 1차를 합격했다라는 것보다는 좀 할까 말까를 고민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먼저 맞춰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사가 왜 하고 싶으신 건가요? 고민을 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변호사 뭐 별거 다 많은데 쉽게 생각하면 그거 아닌가요? 내가 서울대 법대 출신이 있으면 로스쿨 갔겠죠. 내가 만약에 지금 고등학생이고 이과고 공부를 무지하게 잘한다. 뭐 전국 모의고사 보면 두 자리 등수 안에 들어온다. 이러면 서울대 의대를 가시면 돼요. 사실 많은 이유들을 얘기하시는데요. 뭐 거창해요. 직업적으로 꿈을 뭐 어쩌고 저쩌고. 현실적으로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 안에서 직업 선택을 하게 되는 거고 직업 중에서 요즘은 크게 보면 두 개로 대변되는 것 같습니다. 공부를 꿈꾸시는 분들은 첫째가 공무원을 할 거냐 아니면 자격증을 할 거냐. 근데 자격증을 꿈꾸시는 분들이 막연히 생각하는 거는 두 가지예요. 첫째 뭔가 있어 보인다. 둘째 돈을 잘 벌 것 같다. 되게 이 두 가지 정도 생각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럼 이제 자격증 중에서 고민하시는 게 뭐 요즘 뭐 회계사도 있고. 근데 회계사는 나이가 어린 학생들이 많이 해요. 재학생들이. 그래서 이미 나는 20대 중반인데 30대인데 이러면 회계사는 좀 접어두고 변리사를 할까? 학벌 되게 중요하다는데 이거 좀 너무 어렵지 않을까? 약간 좀 전문성이 너무 많지 않을까? 그러고서 이제 생각하다 보면 자격증들이 몇 개 안 남아요. 근데 이제 감정평가사 이러면 주로 부동산의 가격을 평가한다. 이러면 뭐 있어 보이잖아요. 뭔가 되게 자유로울 것 같고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자유롭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감정평가사라는 직업 자체는 검색해보면 다 나오는 정보는 갖고 있다는 전제하에 현재 지금 감정평가사가 3,942명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3,942명의 감정평가사가 있고요. 전문직, 국가에서 세금 낼 때만 전문직 우대를 해줍니다. 집중적으로 비용조사도 하고 수입조사도 의무적으로 다 복식부기해서 빠져나갈 수 없게 관리하는 10개 자격증이 있는데 그 자격증 중에 들어가는 자격증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인원이 3,942명은 10개 자격증 중에 제일 적습니다. 비교해보면 의사가 등록된 면허 받은 의사 숫자가 지금 현재 11만 명이 넘습니다. 그다음에 인원이 적은 걸로 유명한 변리사가 8,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사가 오히려 자격증 중에서 아름아름 소문이 났던 이유는 그거죠. 인원이 작은 자격증. 그 다음에 저희도 잠깐 200명까지 최소 인원을 늘렸다가 다시 줄여서 장기적으로 150명 선으로 회복 다시 줄이고 있는 과정이고요. 예전에는 150명이 아니고 연 100명이었고요. 그 이전 시대에는 연 20명, 그 이전 시대에는 70년대에는 연 2명을 선발하던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인원이 작다라는 거죠. 그래서 희소성이 있는 만큼 대신 단점은 정보도 부족합니다. 즉 감정평가와 관련된 내용이 순수 감정평가에 관련 내용이 학교나 이런 데서 접해보기 힘든 지식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정보 탐색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을 것 같은데 뭐 이게 단시간에 10분 만에 정보를 드리는 데는 저도 제약이 있고요. 일단 감정평가사가 하는 일은 부동산 가치평가가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이외의 물건들의 가치평가를 하게 되고요. 현재 이제 구성현황을 보게 되면 감정평가 업계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업태가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대형 법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원수가 30명에서 60명 혹은 80명 정도 되는 중소형 법인들이 있고 그리고 개인사무소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속으로 비율로 놓고 보면은 대형 법인 소속과 한국감정원 소속이 저희가 2,700명이 조금 넘습니다. 전체 3,900명 중에 2,700명이 대형 법인에 소속돼 있고요. 그리고 대형 법인은 감정원까지 포함한다라면 총 14개 업체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본지사 체계가 되어 있고 감정평가는 특이한 게 부동산 특성 자체가 지역별로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본지사가 이름은 같지만 실질적으로 별개 회사입니다.
의사결정권도 다르게 되고요. 그러니까 지사는 지사에서 선발을 하는 구조예요. 뭐 은행이나 다른 대기업들처럼 전체 공채로 선발을 해서 너 어느 지점으로 가, 그다음에 어느 지점에 있다 어디로 가, 이런 발령 체계가 아니고 저희는 실질적으로 지사도 독립된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좀 특이한 거고요. 중소형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 규모가 대형보다 좀 작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형하고 중소형의 차이는 공시 업무를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 하나예요. 그거 외에는 큰 차이는 없고요. 그리고 개인사무소 같은 경우는 되게 처음에 진입하시는 분들은 고려할 업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개인사무소는 소송 경매 업무를 주로 다루고 있는데 소송은 감정평가 업자로 등록 후 5년 차부터 업무를 진행할 수 있고 경매는 소송은 7년 차 이후입니다. 공시지가가 4년 차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개인사무소를 개업하려면 법인에서 공시지가까지 해봤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진입하실 때는 개인사무소는 당장 고려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나중에 이제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은 조금 고민을 하시는데 제가 나중에 연락처를 알려드릴게요. 그분들은 별도로 질문을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바로 개인사무소 일을 할 수 있느냐? 안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법인 생활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하는 업무는 크게 나눠보면 공시 업무나 보상 업무 이런 중심으로 한 공적 업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담보평가나 일반평가, 조세평가인 사적 업무가 있습니다. 근데 평가사 자격증이 다른 자격증과 다르게 특이한 건 공적 업무는 말 그대로 뺑뺑이 업무입니다. 즉 배정 업무예요. 국가기관에 의해서 순번제로 배정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또 특이한 점은 수수료는 지급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가 연간 통계 자료로는 저도 최신 작년 거를 못 봐서 2013년도 기준으로는 공적 업무, 배정 업무 수수료 시장이 3,80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개업된 평가사들 인당 1억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별개입니다. 1억이 내 통장으로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회사면은 직원도 있고 임대료도 내야 되고 비용도 써야 되니까. 근데 이제 특이한 건 다른 자격증은 공적 업무라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공적 업무 때문에 평가사를 좀 안정적으로 많이들 보시는 경향이 있고요. 대신 이제 사적 업무는 개개인의 역량 발휘 부분입니다. 개개인들이 영업을 하셔야 되고 모든 자격증은 결국에 다 영업으로 귀결됩니다. 시간이 뭐 5년, 10년 지나고 나면 저희는 회사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업력이 있는 사람들은 살아남는 거고 영업력이 없고 자기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은 살아남을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거든요. 다른 학원에서 이런 설명회 같은 거 많이 하면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뭔가 급여를 제일 궁금해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급여 수준이 어떻게 되느냐, 평가사. 평가사는 급여가 없습니다. 자격증은 급여가 없습니다. 저희 월급쟁이가 아니에요. 제가 이제 17기 평가사인데요. 저는 현재 법인에 근무하고 있지는 않고요. 개인사무소를 개업을 하고 있고 별도로 부동산 개발 컨설팅 업체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인에서 나와서 제 개업을, 그러니까 창업을 한 거죠. 요즘 유행하는 표현으로는. 급여는 수습대 존재합니다. 월 150. 수습대는 업자가 아니에요. 평가서를 내가 사인할 수가 없습니다. 수습기간 150은 고정이에요. 불문율로. 그 이후에는 본인 능력제입니다. 그러니까 평가사가 몇 년 차가 되면 얼마를 받는다, 얼마를 받는다. 우수법인마다 기본 가이드라인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수령해가는 금액은 평가 업무를 얼마나 처리했느냐, 뭐 얼마짜리를 수주를 해왔느냐, 거기에 대해서 인센으로 가져가는, 즉 소위 얘기해서 수당으로 받아가는 구조이다 보니까 뭐라고 말을 못해요. 자격증 따서 몇 년 지나면 소득이 얼마고 얼마고 얼마고. 누군가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버는 거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버는 거고. 그리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색다른 일 해보고 싶고 더 벌고 싶으면 저처럼 나오시면 돼요. 나와서 회사를 차리시면 돼요. 돈 많이 벌고 싶으면 사업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격증 자체가 소득이 얼마다는 저도 이제 11년 차지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동기들을 봐도 다 제각각이에요. 근무하는 형태도 제각각이고 본인이 벌어들이려고 하는 목표치도 제각각이고, 예를 들어서 누군가는 난 한 1년에 한 7천만 벌면 돼 이러면 7천 벌고 놀고, 누군가는 나는 2억을 벌어야겠어 그럼 2억 버는 거고 미친듯이 일하는 거고. 그래서 급여 수준은, 전문직에게 급여 수준은 저희는 공채 사원들이 아닙니다. 대기업에
그래서 그건 저도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대신 그렇게 얘기는 드릴게요. 업계에서 적응을 못하고 뭐 퇴출된다? 이런 케이스가 아니고 적응 잘하고 나가면 초반 4, 5년 정도는 차라리 급여 수준이 높은 금융권이나 이런 데보다는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10년 지나고 나니까 계속 법인에서 출자해서 이사 생활하는 동기들 치고 금융권이라든가 이런 데서 뭐 과장, 차장 대비했을 때 급여가 적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실질은 모르겠어요. 그 친구들이 영업하러 다니면서 골프 친다고 1년에 3억 써버리면 적자날 수도 있는 거고 실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급여도 결국에는 자기 하기 나름입니다. 그리고 제일 고민인 게 업계 전망이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요. 감정평가 업계 과거하고 비교하면 전망이 밝지는 않습니다. 근데 조금 시각을 넓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구조 전망 과거와 달리 좋지 않습니다. 결국에 평가사란 직업이 무슨 천상의 직업은 아니에요. 국내 경제시장 내에서 활동하는 하나의 전문 분야이다 보니까 전반적인 시장 경제 환경의 변화와 맞물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상태가 전반적으로 좀 어렵다. 이러면 저희도 같이 어려워요. 전반적으로 경제 상태가 좋아진다. 이러면 같이 좋아질 거고요. 근데 주변 경제 상태에 비해서 유독 평가업계가 어렵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신 반대로 그거는 있어요. 부동산이라는 게 희한한 게 기업들이나 개인들이 망해도 감정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업계가 불황이면, 그러니까 시장이 불황이면 업계는 그 안에서 또 나름대로 시장이 생겨요. 대신 또 전체 시장이 화랑일 때는 그때에 또 맞는 또 업무 분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약간 공적 업무로 최소 업무는 보장이 되고 전체 궤적은 우리나라 경제 전반과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다만 유일한 장점이라면 그건 것 같습니다. 첫째, 다른 자격증보다는 진입시장의 연령대가 예를 들어서 내가 30대에 합격을 했다. 대형법인에 취업이 불가능하냐? 회계사람은 불가능합니다. 내가 좋은 대학 출신이 아니다. 빅4에 취업할 수 있느냐? 회계사람은 불가능해요. 평가사는 그런 거에선 폭이 좀 넓습니다. 조금 연령대도 더 높고 다른 자격증보단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부동산 소유자들의 연령대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27살 먹은 제가 처음에 29살에 시작했는데요. 29살에 가서 어르신 땅은 수용되는데 얼마입니다라고 하면 너 꺼지고 나이 든 사람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부동산 쪽의 특성이다 보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이 진입의 폭이 다른 자격증보다는 조금 넓은 편이고, 또 하나는 전체 자격자 숫자가 저희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건 부정하지 않습니다. 저도. 하지만 타 자격자와 비교하면 가장 적은 숫자인 건 맞아요. 반대로 이제 시장도 제한되어 있다라는 또 단점이 있기도 합니다만, 시장이 제한됐다라는 건 평가 업무 시장이 제한된 거고, 저처럼 나와버리시면 또 관련 업계로 나오시면 또 새로운 시장이 열립니다. 그래서 저는 평가법인에서 소위 얘기하는 제일 잘 나간다라는 평가법인에서도 근무했었고, 투자회사에서도 근무를 했었고, 부동산 컨설팅 회사 근무하다가 지금 개발업체 창업해서 하고 있지만, 평가사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다 걸어올 수 있었던 길이었고요. 만약에 대학 졸업하고 그냥 회사원이 됐더라면, 회사원이 된 친구들하고 비교해보면 개인적으로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그 얘기는 드릴게요. 그냥 회사 들어간 친구들보다는 정말 열심히 일하셔야 됩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전문직이잖아요.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고 일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그래서 그 생각만 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적당히 일하고 여유 있게 돈 많이 버는 직업이냐? 평가사는 아니에요. 그거는. 다른 자격증은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적당히 일하고 놀면서 돈 많이 버는 직업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평가사는 그건 맞습니다. 열심히 일하시고 공부 많이 하시고 사람 많이 만나시면 본인 노력만큼 수익도 보장되고 일할 기회도 상대적으로 다른 자격증보다는 넓게 열려있는 자격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어두운 얘기인가요? 이렇게 얘기 드리면. 네. 저는 이제 1, 2차 강사님들이 또 강의방
뭐 공부 방법이나 계략적인 걸 소개해 드릴 텐데요. 저는 감정평가 이론을 또 강의를 하고 있지만 별개로 저도 한때는 공부를 했던 수험생이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강의를 하는 강사기도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공부할 때 만약에 평가사를 돼야겠다라고 마음먹고 시험 공부를 하신다라면 딱 한 가지는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는 혼자 하지 마십시오. 특히 감정평가사 공부에서 시행착오를 가장 많이 겪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우리 집, 우리 동네, 우리 집값이 어떻다. 모르는 분들이 없으세요. 각자 다 아세요. 그래서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고 혼자 공부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부동산 시장이 전체 부동산 중에 케이스 한두 개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각이 왜곡돼 버리시면 나중에 공부할 때도 고전하시고 그다음에 실제 평가사가 되시더라도 시각이 너무 협소해지세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실 때는 항상 뭐 저희 학원뿐만 아니라 요즘 학원도 많잖아요. 여러분들보다 더 과목마다 깊게 공부하신 강사님들도 많고 하시니까 조력을 많이 받으세요. 혼자 해결하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현직 평가사님들이나 아니면 각 과목에 대한 거는 과목 담당하시는 선생님들한테 직접 물어보십시오. 옆에 나보다 1년도 공부한 사람이 많이 할 것 같지만 초등학교 1학년이 2학년한테 물어봐봤자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러니까 더 정확한 정보 루트가 많으니까. 그다음에 오늘 오셨으면 뒤에 지금 학원에서 1, 2차를 강의하시는 모든 강사님이 다 와 계시거든요. 필요하시다라면 여기 선생님들 혹시 연락처 여쭤보면 다 알려주실 거죠? 예, 질문하시면 다 답변해 주실 분들이세요. 여러분들 말고 다 지금 장기간 동안 수험생들 상대로 강의를 해오셨기 때문에 주변에서 불확실한 정보에 매달리지 마시고 차라리 좀 더 확실한 정보원한테 정확한 정보를 얻어 가십시오. 그게 공부할 때도 훨씬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긴 시간 동안 할애해 주셨고요. 다음에 이제 공부 방법론은 과목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직접 소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